요즘 우리나라 65살 어른이 앞으로 평균 2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20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대학에 들어갈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기대하는 분보다 두려워하는 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상한 일이지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한 번이니까요. 진짜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매일 찾아오는 두려움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려움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침대머리에 전화기 하나 놓여 있지요? 매일 밤 충전기에 꽂아두고 벨소리 확인하고 화면이 켜지나 한번 눌러보고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화기 낮에는 별것 아닌 물건인데 밤만 되면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혹시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하면, 혹시 새벽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그때 이 전화기를 들고 누굴 누르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화기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 어떤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먼 물건이 됩니다. 전화기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누를 번호가 없다는 것이, 눌러도 될까 망설이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무게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밤마다 조용히 찾아오는 두려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들, 오늘 저와 함께 꺼내 보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이불 속에서, 혹시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십니까?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나이 들어서 돈이 무서운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매일 지켜보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이 떨어지면 벌면 됐습니다. 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매달 조금씩 늘어납니다. 병원비가 오르고 약값이 오르고 장볼 때마다 물가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나보다 먼저 바닥나면 어떡하지? 박준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이런 둘 평생 배관수리 일을 하시다가 65세에 은퇴하셨지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은퇴 후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대요. 지금 쓰는 만큼만 쓰면 4년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큰 병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수술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2년도 못 갑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하루 세 끼를 두 끼로 줄이셨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요즘 어떠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요즘 소식하니까 몸이 더 가볍다. 사실은 배가 고파서 줄인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줄인 겁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하나를 칼로 반갈라서 이틀에 나누어 드셨다고 합니다. 약값을 아끼려고요. 의사가 정해준 용량이 있는데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더 큰 병이 올 수 있지요. 지금 10,000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 잘못이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라도 줄여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아이고, 좀 참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뭐.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른이 넘어서 밥을 줄이고 약을 줄이는 것, 이건 절약이 아닙니다. 이건 몸을 깎아먹는 겁니다. 지금 줄인 밥, 한 끼 줄인 약, 반리반년 뒤에 응급실 한 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과 위험한 것의 경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공책 하나 펴시고 딱 세 줄만 쓰시는 겁니다. 오늘 뭘 썼다? 내일 뭐가 필요하다? 이번 달에 얼마 남았다? 이 세 줄이면 됩니다. 앱이나 컴퓨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공책 한 권 볼펜 안 하면 충분합니다. 이걸 한 달 만에 보시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덜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모를 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가운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게 꽤 있습니다. 기초, 연금 말고도 의료비 감면, 난방비, 지원, 통신비 할인 같은 것들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자녀분들이나 손주에게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 30분이 한 달 생활비를 바꿀 수 있어요. 돈은 무섭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떨어지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싫은 겁니다. 평생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온 분들인데 이제 와서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한다는 것,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바닥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무거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두려움인데요. 사실이 두려움은 돈 문제 안에도 있고 건강 문제 안에도 있고 외로움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평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내가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 것부터 챙겼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가족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방향이 뒤집힙니다. 이제는 내가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손주가 대신 장을 봐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느낌 아십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자리가 바뀌는 것. 그 변화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이 사람을 흔듭니다. 신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살이셨어요. 어느 겨울에 집안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큰딸이 회사를 석 달 쉬고 어머니를 간호했지요. 딸은 매일 아침 죽을 수 와서 어머니 입에 떠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할머니는 죽을 안 드시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뼈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죽을 들고 오는 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이 나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저러다 제 건강까지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밥을 안 먹은 겁니다. 간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덜 먹으면 딸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것 같아서요. 그게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밥 안 먹으면 저는 더 무서워요. 엄마가 밥 안 먹으면 나는 더 무서워. 이한 마디에 신할머니가 숟가락을 다시 드셨대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줄입니다. 덜 먹고 덜 아프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괜찮다는 말이 자녀를 편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안 드시면, 아버지가 갑자기 괜찮다고만 하시면 자녀들은 더 무섭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시원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사람들이 나무 밑에 모여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쓸모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나무는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겨울에도 그 나무의 뿌리를 품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늘이 없어도 땅은 나무를 버리지 않아요. 왜요? 나무니까요. 나무이기 때문에.
품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돌보는 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겨울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옛날에 세네카라는 로마의 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품위 있게 받을 줄 아는 것은 품위 있게 줄 줄 아는 것 못지않게 고귀하다. 평생을 주며 살아온 분들이 이제 받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받음이 있어야 주는 쪽도 마음이 놓입니다. 짐이 된다고 느끼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밥을 드셔야 자녀가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자녀가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셔야 그 가정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집의 불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한 번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두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치매. 이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는 말 요즘 어디서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아프지만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니까요. 내 이름, 내 가족의 얼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천천히 지워진다는 거. 이것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안 나온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나도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번 들면 며칠을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십니다. 이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살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대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분명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 그 사람인데 그 뭐냐? 아, 왜 안 나오지? 한참을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하셨대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답니다. 이게 시작인가? 나도 치매가 오는 건가? 이 생각에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2주 동안 제대로 주무시질 못했어요. 밥맛도 없고 뉴스도 안 들어오고 자꾸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결국 아내가 걱정돼서 같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르신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이가 드신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씨가 얼마나 안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다만 2주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것, 그게 오히려 기억력에 안 좋습니다. 걱정이 실제 문제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치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노아둔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65살이 넘으면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잠깐 있거나 하려던 말이 혀글에서 맴도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뇌의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 옷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는 옷이 몇 벌 안 됐으니까 원하는 옷을 금방 찾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옷을 계속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옷장이 꽉 차 있으니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다고 옷장이 고장난 건 아닙니다. 물건이 많아서 뒤적이는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에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넘게 기억을 쌓아왔으니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 뇌가 망가진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른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짜 치매는 무서운 병이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망증이 치매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철 씨처럼 너무 걱정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뇌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두려움이 병보다 먼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걸으십시오. 하루에 30분 힘드시면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등산을 하거나 운동복을 입을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의 슈퍼까지 걸어서 다녀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걸을 때 뇌에 피가 잘 돌고 그게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둘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전화 한 통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과정입니다.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것과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뇌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셋째, 매일 하나 작은 변화를 주십시오. 오늘은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어본다. 내일은 안 보던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본다. 모레는 안 먹어본 반찬을 하나 만들어 본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나면 깨어납니다. 늘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도 잠이 들어요. 작은 변화가 뇌를 깨우는 알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걷기, 대화, 작은 변화도 안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매가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서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계시는 것,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잠깐 스쳤는데요. 밤에 아픈 것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파도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든 됩니다. 문제는 밤이지요. 아픈 것은 왜 꼭 밤에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 3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좀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뭔가 이상합니다.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누를까요? 아들한테 전화하면 며느리가 깰 텐데 딸한테 전화하면 사회 눈치가 보이는데 119를 부르자니 이 정도로 불러도 되나 싶고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그러다 새벽이 옵니다. 아프다 보면 어느 순간 슬쩍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살았구나 싶은 겁니다.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런 살 남편 돌아가신 뒤 혼자 아파트 5층에 사셨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시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심하게 부딪히셨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는 침실에 있었고 화장실 바닥은 차갑고 소리를 질러도 새벽이라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 8시쯤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대요. 영자 씨, 된장 좀 있어? 국 끓이려는데 된장이 떨어졌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최할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허리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어. 근데 그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옆집에서 된장이 안 떨어졌으면 나를 누가 찾았을까? 하루 이틀 아무도 안 찾을 수도 있었겠지. 된장 한 숟갈이 사람 하나를 살렸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무섭다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딱 세 사람만 정하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까운 이웃 한 명. 같은 층이면 좋고 같은 동네면 됩니다. 두 번째, 자주 연락하는 친구 한 명. 세 번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세 사람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화를 2번에서 안 받으면 한 번 와서 확인해줘. 그게 다입니다.
대단한 부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가 새벽에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떠는 시간을 줄여 줍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줄여 줍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도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안 받으시면 확인하러 옵니다. 이런 거 신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기 하나, 사람 셋, 약속 하나. 이 정도면 새벽이 덜 무서워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아이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패가 되지. 그냥 함지 뭐 이해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남한테 신세지는 게이가 갈리도록 싫으신 거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바닥에 누워서 아무도 모르게 떠는 것,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위험입니다. 부탁하는 게 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탁을 안 해서 큰일이 생기면 그때 자녀가 느끼는 죄책감, 그게 더 큰 짐입니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후회를 자녀에게 남기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돈짐이 되는 느낌, 치매, 그리고 아픈 밤에 부를 사람이 없는 두려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내 가지는 모두 바깥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돈은 통장에 보이고 병은 몸에 오고 사람은 옆에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박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내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면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전화가 안 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전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자녀들끼리 이야기가 한창이에요. 끼어들려고 한마디 하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분, 식탁에 앉아 있는데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없어도 다 잘 돌아가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이건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느끼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쓸모없다는 느낌은 배가 고프지도 않고 어디가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조금씩 사람을 안에서부터 깎아냅니다. 마치 장마철의 벽에 스미는 물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벽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미국 식고에 있는 러시 대학교 의료에서 오랫동안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는데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뭔가 할 일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아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낮았고 잠도 더 잘 잤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무너진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 하거나 봉사를 해야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 내일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 주에 손주가 온다니까 떡이라도 해놓아야겠다. 이런 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가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부엌에 오래된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온 가족이 그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었지요. 아이들이 숙제도 했고 남편이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고 명절에는 의자가 모자라서 방석을 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 의자는 떠났거나 다른 방에 계시고 그 의자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의자를 버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누군가 앉아서 유용해야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 가족의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전화를 안 한다고,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직 괜찮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을 준다. 오후에 근처 가게 가서 주인장한테 인사 한마디 한다. 저녁에 공책을 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세 줄 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 딱 10분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나를 위한 일에서 누군가를 위한 일로 하나 바꿔보시는 겁니다. 손주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준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다. 텃밭에서 상추가 잘 되면 옆집에 한 봉지 가져다 준다. 교회나 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노래를 하나 알려준다. 이런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하고 나면 기분이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줬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밀어냅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쓸모라는 것은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 화분에 물을 줬으면 그 화분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했으면 그 친구에게 나는 반가운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이건 다른 두려움과 좀 결이 다릅니다. 앞에 다섯 가지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이건 뒤를 돌아볼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내 인생이었을까? 혹시 나는 헛살았나? 이 생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에 창밖을 보다가 아니면 오래된 사진을 넘기다가 불쑥 찾아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득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이 있었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본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이 한번 떠오르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니까요. 김옥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살이신데 평생 재봉사로 사셨어요. 시장 안에 작은 수선집을 하셨지요.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2시에 닫는 생활을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아들은 회사원이 됐고 둘째 딸은 선생님이 됐고 막내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다들 잘 됐습니다. 김 할머니가 잘 키우신 겁니다. 그런데 가게를 접고 집에 온 뒤 방 안쪽에 오래된 재봉틀이 하나 있었대요. 천을 시원하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혼자 그 재봉틀 앞에 앉으셨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래된 물건 앞에 앉으면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재봉틀을 만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재봉틀이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이 기계 앞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있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김할머니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어려워서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이 바쁘니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고 아이들 키우러 가게 하랴 눈 깜짝할 사이에 40년이 갔지요. 그림은 꿈에서도 안 꿀 정도로 까맣게 입고 살았습니다. 그날 재봉틀 앞에서 울고 나서 비할머니가 결심을 하셨대요. 동네 주민센터에 미술 교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8배 그림을 배우러 가겠다고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한마디씩 하셨대요. 본인도 창피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셨어요. 첫 수업날 선생님이 자유주제로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했답니다. 김할머니가 뭘 그리셨는지 아십니까? 재봉틀을 그리셨습니다. 40년을 마주본 그 기계를 도화지에 그린 겁니다. 잘 그린 그림이었을까요? 아마 아니 겁니다. 선도빗도 했을 거고 비율도 안 맞았겠죠. 그런데 김할머니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오늘 난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줄 몰랐어. 78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솔직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옛날 로마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틈틈이 일기를 쓴 분인데 이런 글을 남겼지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 적은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이다. 이 말이 2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들어도 찔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것이 아닌 시간을 많이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림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오늘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1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들은 아시죠? 김장동 맨 아래 있는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양이 많지만 맛이 덜 들어요. 아래로 갈수록 양은 줄어드는데 맛은 깊어집니다. 잘 다가서 시원하고 진하고 한 젓가락이면 밥 한 공기를 비울 수 있는 만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남은 시간이 위에 있을 때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맛은 지금이 가장 깊을 수 있어요. 양이 아니라 맛으로 사는 시간. 그게 지금부터의 시간입니다.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산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보태시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옥희 할머니처럼 미술교실에 가시는 것도 좋고 아침에 공원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는 것도 좋고 평소에 안 가던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10분 그것이면 됩니다. 10분도 많으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6가지 두려움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내 수명보다 먼저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될까 봐, 받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내 기억이 흐려지고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밤 중에 쓰러져도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가 또 시작된다는 것이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았는지 하는 물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6가지 두려움 어쩌면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기입니다. 이 두려움들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이고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려움은 감출수록 커집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씩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줄자리, 가계부를 쓰는 것, 밥을 거르지 않는 것, 도움을 받을 새, 사람을 정하는 것,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새벽이 덜 하루가 덜 무겁고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노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지요.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족한 줄 안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손이 비고 손이 비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꼭 쥐고 계실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 6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7번째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요즘 이게 무섭다. 나는 밤마다 이 생각을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여기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지나온 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혼자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돌덩이지만 한번 꺼내놓으면 그 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같이 듣자고 한마디 붙여서요.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오늘 밤길을 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수십 번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쟁 후의 폐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서도 가족을 지키느라 잠 못 이루던 밤에서도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그때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도 버티셨습니다. 지금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침대 머리맡에 전화기를 놓으실 때 그 전화기가 조금 덜 무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오늘 할 일이 딱 하나라도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있었다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기 있겠습니다. 모레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